동시행항변권, 동시행관계가 인정되는 걸 모두 고른 것은. 자, 그럼 우리는 동시행관계가 아닌 걸 기억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변, 명, 혀, 토지거래가. 자, 경매 무효돼서 뭐 날라갔어? 권리금 날라간 거죠. 단어 속, 이제 문장 속에 이런 단어가 보이면 되고. 그 외의 것들, 이제 동시행관계가 인정되거나 동시행항변권이 행사할 수 있는 건데, 그 중에 이제 조금 보셔야 될 것은 동시행관계에 있는 쌍방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돼서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항상 이 손해배상 채무는 그 전에 있는 채무와 동일성을 갖기 때문에 그 전에 채무가 무슨 관계에 있었다면 그러면 이 채무하고 다른 상대방의 채무도 동시행관계에 있는 거죠. 결국 이제 동시행관계에 있냐 없냐 그 얘기하고 동시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냐 없냐를 같이 그냥 묶어서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사실은 좀 다른 얘기지만 동시행관계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동시행항변권이 발생하는 건 아니죠. 동시행관계에 있는데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서 청구할 때 동시행항변권이 발생하는 거지. 동시행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행을 하면서 달라고 그러면 동시행항변권이 발생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동시행항변권이 발생되냐 안 되냐의 전제 조건은 무슨 관계에 있어야 되니까 그 동시행관계에 있어야 되니까 동시행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하고 동시행관계에 있냐 없냐는 그냥 같이 정리하시면 된다. 그러면 뒤에서도 문제를 풀겠지만은 자 여기에 조금 주의해서 보실 거 선행의무자 뭐 이런 얘기 나와. 자, 이런 단어가 나오면서 어쩌고 저쩌고 그래요. 자, 동시행관계 있죠. 또는 동시행항변권 행사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뭐에 빠진 자도? 수령지체에 빠진 자도 자, 동시행항변권 행사할 수 있어요. 뭐 그런 것들이 조금 주로 이제 나오는 거니까. 주로 안 되는 거, 동시행관계가 아닌 것들 중심으로 이제 정리해 드렸는데 자, 요거 아닌 것들도 이제 동시행관계에 있는 거 또는 동시행항변권 행사할 수 있는 거. 자, 그러면 단순한 문제로 76번 문제는 동시행관계가 인정되는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인정되지 않는 걸 외웠으니까 인정되지 않는 걸 찾아서 제껴내시면 되겠죠. 매매계약상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생긴 손해배상 채무하고 매수인의 대금 지급 채무 동시행관계도 아니다? 맞겠죠. 니은번 매매계약상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와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 중 어느 하나를 뭐 선행 의무 어쩌고 저쩌고 동시행관계 맞겠죠. 이거 근저작권 실행형 경매 무용 아니겠지. 그럼 격 니은 찾으면 되겠죠. 3번이 되겠네요. 자, 77번 문제 조금 좀 틀어서 냈는데 틀린 것. 상대방이 이행 제공했다면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지. 그럼 동시행항변권 행사할 수가 없죠. 안 주면서 달라고 했을 때 동시행항변권 행사하는 거죠. 자, 2번은 나중에 보시고 3번 동시행항변권은 자 법원 소송 들어오면 원형 주장해야 돼요.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하는 거예요. 주장해야죠. 법원 직권으로 고려하는 것은 아니다. 됐고. 선행 의무자 끝났어. 여기는 변제 이런 건 얘기 보이면 안 돼요. 뭐 이게 포인트가 되죠. 자, 동시행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빨리 찾기 위해서. 5번은 안 보셔도 돼요. 그냥 상기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2번인데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졌다고 했으니까 수령지체에 빠진 사람도 상대방이 나중에 단순 청구하면 자기 채무 이행하지 않고 단순 청구하면 수령지체에 빠진 사람도 동시행항변권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이 수령지체에 빠진 사람이 동시행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상대방은 이행 제공을 한 번만 하면 돼요. 계속하고 있어야 돼요. 계속하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지. 그래서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한 경우에는 이행 제공을 계속하지 않더라도 동시행항변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틀린 얘기가 되는 거죠. 말을 좀 이상하게 했는데 그냥 수령지체에 빠진 사람도 상대방이 나중에 단순 청구하게 되면 동시행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 그거 생각하시기 좋아요. 자, 78번 잘하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죠. 갑은 자기 소유 X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면서 그 대금은 자, 병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한 제3자라는 계약을 체결했고요. 병은 수익의 의사표시를 표시했습니다. 틀린 것은 아주 전형적인 얘기죠. 갑이 자기 부동산을 을한테 팔면서 그 대금은
병한테 주자라고 제3자라는 게.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 잡고 갑은 자 해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럼 해제할 수 있냐 없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해제는 계약 당사자인 누구? 갑이나 을이 하는 거죠. 그럼 을의 채무 불이행이니까 갑은 병의 동의가 없어도 해제할 수 있다라고 해야죠. 1번이 틀렸죠. 2번은 갑과 병 사이 법률관계예요. 갑과 병 사이 법률관계. 기본관계, 대가관계. 대가관계. 제3자로 한 계약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관계다. 이게 취소가 됐든 무효가 됐든 뭐가 됐든 이 관계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낙약자는 이게 취소됐다고 그 취소 사유를 가지고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즉 거절할 수 없다. 대금 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3번 갑과 을이 미리 매매계약에서 병의 권리를 변경 소멸할 수 있음을 유보했어요. 자, 원래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으면 계약 당사자라 하더라도 병의 권리를 변경시키거나 소멸시킬 수 없죠. 근데 그걸 뭐 했다면 유보해놨다면 할 수가 있지. 4번 을의 채무 불이행으로 갑이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자, 병은 을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있죠. 자, 5번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이 취소됐어요. 누구누구의 계약이? 갑을. 무슨 관계? 기본관계. 와로 다 무너져 버렸죠. 자, 그러면 을이 병에게 이미 매매 대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이건 반환 청구 얘기네요. 예. 자, 그러면 돌려달라고 병을 상대로 반환 청구할 수는 없죠. 자, 계약 당사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1번이 되겠어요. 자, 79번 역시 제3자로 한 계약 옳은 거. 1번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자, 이 채무자 누구예요? 요약자예요? 낙약자예요? 낙약자입니다. 낙약자가 줄 사람이니까. 자,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그 의사표시 한때부터 발생하는 거지 계약 성립 시에 소급해서 발생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요건 맞았어요. 요거 틀렸다는 얘기죠. 2번 낙약자가 채무를 불리할 경우 수익자는 해제할 수 없어요. 해제, 취소 얘기 나오면 수익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3번 낙약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약자의 기본관계에서 발생한 항변으로, 자, 기본관계에서 발생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오케이. 이놈이 옳은 얘기가 되겠네요. 4번 채무자의 인수계약, 자, 이런 건 풀 것 없어요. 병존적 채무인수도 제3자는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틀렸고. 5번 채무자가 상당 기간을 정해서, 자, 받을래 안 받을래 최고했는데 기간 내 확답하지 않았다. 자, 이런 결과라면 긍정, 부정, 부정.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게 아니라 거절한 것으로 보여야죠. 그래서 3번이 옳은 얘기가 되죠. 자, 이제 80번은 이제 해제 얘기입니다. 해제. 해제 중에 합의 해제에 대한 거네요. 자, 원래 해제는 단독행위죠. 자, 근데 합의 해제는 계약이죠, 계약. 옳은 것은 그랬어요. 그럼 계약이니까 1번. 당사자 일방이 합의 해제에 따른 원상 회복 및 손해배상 범위에 관한 조건을 제시했으면 그 조건에 대한 합의까지 있어야 돼요? 없어도 돼요? 있어야 합의 해제가 성립되지. 계약이니까. 오케이. 1번이 되겠죠. 자, 2번은 합의 해제 효과인데, 합의 해제는 아무런 해제 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해제하는 거니까 채무 불이행으로 한 손해배상이라는 얘기 있을 수가 없고, 자, 합의 해제하게 되면 모든 해제의 공통점, 그 계약은 처음부터 요력이 없어지니까 제3자는 보호되지. 합의 해제든 일반 해제든. 4번 일단 매매 계약을 합의 해제했다면 그 합의 해제를 무효화시키고 해제된 매매 계약을 다시 부활시키는 약정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니까 계약자유의 원칙이죠. 또 합의 해제하게 되면 원상회복도 쥐들의 뭐에 의해서 합의에 의해 정해지는 거지 돈 받았다고 해서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여서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죠. 주로 이제 2번과 5번을 자주 합의해제에서는 짐으로 만져내죠. 손해배상 청구, 이자 가산 할 필요가 없죠. 1번이 되겠고, 자, 81번은 이제 계약 해제, 일반적인 해제, 특히 법정 해제. 법정 해제 사유는 채무 불이행이고, 틀린 것은 그랬어요. 자, 이행 거절 의사표시가 있었다면, 여기까지 본다면, 이행을 거절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는데 해제할 때 굳이 최고할 필요는 없겠죠? 근데 그게 적법하게 뭐가 됐어요?
철회가 됐다면, 자, 안 주겠다고 하다가 철회했으니까 다시 주겠다는 얘기죠. 그럼 상대방으로서 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이행을 뭐 한 후에, 최고한 후가 아니면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오케이. 2번, 계약 해제 시에 이익 반환 범위는, 자, 이건 부당이득 반환 원상회복? 원상회복이니까 이익의 현존 여부나 선악 상관없이 받은 이익 전부를 돌려줘야 되죠. 이걸 무슨 회복이라 한다? 원상회복 의무라고 그러죠. 자, 계약이 해제됐다면 어차피 누가 해제했던 계약은 처음부터 없던 것이 돼버렸으니까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자, 상대방 해제한 사람이 다시 청구하면 네가 해제했잖아, 그래서 나 안 줄 거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해제료로 주장할 수 있어야지. 자, 3번이 틀린 얘기고요. 자, 해제권 행사는 계약을 일방적으로 처음부터 없애버리는 거니까 깔끔하게 해야 돼. 그래서 일방이나 쌍방이 수인일 때 해제권 행사는 뒤는 한 사람에게 1,000원에게 전에 대해서 해줘야 되겠죠. 1,000원으로부터 하든지, 뒤는 1,000원이 나와야 돼. 자, 매도인의 귀책 사유에 의해서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가 이행 불능이 됐대요. 그럼 매도인이 채무자니까 귀책 사유에서 불능이니까, 자, 최고하고 최고 없이 해지할 수가 있죠. 됐습니다. 자, 82번 문제는 해제에서 보호되는 제3자 얘기니까, 자, 그거 확인하고 들어갑시다. 해제 시 보호되는 제3자는 개념은, 자, 해제된 계약을 토대로 해서 이해관계를 맺었을 뿐만 아니라 플러스 뭐까지? 등기, 인도까지 해서 완벽한 권리를 취득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호되는 제3자냐 아니냐를 찾기가 굉장히 쉽단 말이에요. 등기 인도하려면 부동산, 목적물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맺고 등기해서 되겠죠. 그래서 목적물, 부동산에 대해서 감리한 사람, 자, 주택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인, 자, 그 목적물의 소유권이나 저당권, 전세권 등 취득한 사람들, 자, 그 목적물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가등기를 마친 자, 여기 목적물 부동산이 없지만 당연히 가등기는 부동산에 대해서 하는 거죠. 하지만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 있을 때 채권에 대해서 뭘 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제3자가 아니죠. 또 목적물이라 하더라도 해제된 계약의 목적물에 대한데, 자, 여기서는 지금 해제된 매매 계약의 목적물이 토지예요, 건물이에요? 토지죠. 그럼 토지를 양수한 사람이 보호된 제3자가 되는데 여기는 뭘 양수한 사람이야? 건물 양수인. 안 되겠죠. 등기가 돼야 되는데 여기는 대장에 뭐가 됐어요? 등재됐으니까 안 된 거지. 아주 간단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82번 문제 들어가면서 해제 시 보호된 제3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1번 채권 양수 해당되지 않는다. 자, 2번 부동산을 감유한 사람 제3자에 포함된다. 자, 3번 매매 예약을 체결한 후 그 소유권 이전 조건 보존을 한 가등기를 마쳤대요. 그럼 가등기는 채권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부동산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부동산. 제3자 포함되겠죠. 미등기 무화건물 어쩌고 저쩌고 해서 무화건물 관리 대장에 등재됐어. 등기된 게 아니죠.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데 해당된다고 해요. 4번이 되겠고. 토지 매도했다가 그 매매 계약을 해지했는데 그 토지 위에 신축한 건물을 양수했다. 토지하고는 전혀 다른 부동산이니까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굉장히 쉽게 골라낼 수 있단 말이에요. 4번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약법 총론을 보셨고, 이제 계약법 강론, 매매, 교환, 임대차 들어가죠. 83번 문제는 계약금 문제예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 뭐 양도 그렇지 많지 않은데 나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갑과 을은 갑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1억 원의 매매 계약 체결하면서 계약금 1,000만 원을 수령했대요. 자, 다른 약정이 없을 때 옳은 거. 1번 을의 귀책 사유로 갑이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건 계약금 가지고 해지한 건 아니죠.
자, 을이 잘못해서 갑이 계약을 해지할 때 계약금은 당연히 갑에게 귀속된다 그랬는데, 이러려면은 이 계약금에 대한 무슨 약정이 있어야 돼요? 무슨 약정? 위약금 약정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당연히 갑에게 귀속되지는 않지. 틀렸죠. 자, 2번 갑은 수령한 계약금을 을에게 반환하고 매매계약 해지할 수 있다 그랬는데, 갑 계약금 1,000만 원을 받은 사람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금만 반환하면 되는 게 아니고 계약금에 뭐를? 배액을 상환해야지. 틀렸고 2,000만 원 돌려줘야지. 3번 을이 약정기일 전에 중도금 지급했다. 자, 이행 착수한 거죠. 갑은 을에게 2,000만 원 상환하고 계약 해지할 수 없다. 자, 3번이 옳은 얘기겠죠. 4번 똑같은 얘기로 중도금 지급한 후, 자, 포기하고 해지할 수 없죠. 5번 계약금 계약에 의해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갑과 을은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 그랬는데, 자, 계약금에 의해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이행 착수 전에 했을 테니까 원상회복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고, 누가 잘못해서 해제한 건 아니니까 손해배상 의무가 없죠. 둘 다 생기지 않지. 자, 하면서 계약금에 대한 이론 정리해보죠. 계약금 계약이라는 게 있는데, 계약금이 발생되려면 매매계약과 별도로 계약금 계약을 해야죠. 계약금 계약은 매매계약의 무슨 계약이고, 종된계약이고, 유명한 무슨 계약이다? 유물계약이죠. 그럼 계약금이 나왔다 그러면 계약금의 종류라고 그러지만 성질이죠. 계약금은 최소한 무슨 성질을 갖는다? 증약금. 그래서 언제나 계약금은 증약금의 성질을 갖는다. 맞죠? 그 다음에 해약금의 성질을 갖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배우는 부분들이죠. 자, 그러면 이 계약금 가지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계약금 교부한 자는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자, 수령한 사람이, 여기다 같이 써버렸네. 계약금을 수령한 자가 해지하기 위해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는데 상대방이 수령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탁을 할 것은 아니다. 이건 주의해서 보시고. 자,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해지할 수 있다. 그럼 이행 착수냐 아니냐가 문제가 됐을 때 이행 착수가 아닌 것 두 가지.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 잔금 소송 제기했다. 이건 이행 착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 후에도 해지할 수 있다. 되셨어요. 자, 84번 담보책임 얘기 들어갑시다. 갑이 토지 10,000제곱미터를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거. 자, 이것도 이제 권리하자에 대한 건데, 첫 번째, 전부가 타인 소유죠. 자, 악의의 매수인 할 수 있는 것 딱 하나 뭐 해지할 수 있죠. 선이라면 해지하고 손해배상 다 청구할 수 있지만, 되셨고. 토지의 2,000제곱미터가 병의 소유다 그랬으니까 전부가 일부가 타인 소유죠. 악의의 매수인 할 수 있는 것 뭐 하나?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죠.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 못하고. 선의의 매수인인 을은 다 할 수 있죠. 뭐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대금 감액 청구하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토지의 2,000제곱미터가 포락으로 멸실됐대요. 자, 전부 일부 멸실된 거죠. 자, 일부 멸실이나 수량 부족이다 그러면 악의의 매수인은 뭐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지가 이미 일부가 멸실된 거 뻔히 알면서 샀으니까. 토지 위에 설정된 지상권으로 인해서, 자, 용의권으로 제한된 거죠. 일단 악의의 매수인 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요. 선의의 매수인만 해지할 수 있는데, 선의 매수인이라도 무조건 해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선의 매수인은 해지할 수가 있죠. 자, 5번은 토지 위에 설정된 저당권 실행으로 날아갔어. 자, 이때는 선악을 따진다, 따지지 않는다. 따지지 않고 다 할 수 있죠. 그럼 악의의 을은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 뭣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다. 5번이 되겠죠. 자, 85번 담보책임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1번은 권리하자가 아니라 물건하자죠. 물건하자의 담보책임 내용 중에 대금감액 청구권은 없어요.
뭐 특정물이든 뭐 종류물이든 상관없이 그냥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하거나 또는 종류물 같은 경우는 다른 물건으로 바꿔달라, 완전한 물건, 하자 없는 물건을 바꿔달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1번 틀렸고요. 맞았네요. 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자, 2번은 이제 권리하자죠. 수량지정 매매에서 수량이 부족하대요. 아까 일부 몇이라고 똑같은 얘기죠. 1000제곱미터인 줄 알고 매매 계약했는데 다시 측량해 보니까 그 토지는 800제곱미터밖에 안 됐다는 거지. 악의 매수인 뭐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3번 매수인의 매도인 갑으로부터 취득한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제3자의 저당권 실행을 또 잃게 됐대. 악의 매수인도 다 할 수 있어요. 을은 매매 목적물의 저당권 설정 사실을 계약 시에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계약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죠. 4번 종류매매의 경우, 자, 종류매매가 뭐예요? 매매 목적물이 이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다, 여러 개 있다. 여러 개 있는 거죠. 공산품 같은 것들, 뭐 에어컨, 컴퓨터, 자동차. 자, 그 중에 하나, 모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샀단 말이에요. 근데 하자가 있더라고. 자, 선의의 매수인은 물건 하자일 때는 매수인이 선의 무가 실을 때 담보책임이 발생되는 거죠. 자,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한 것 동시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맞아, 틀려? 틀리죠.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지.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하거나 아니면 야, 하자 없는 물건으로 바꿔달라 이렇게 하거나. 자, 5번 법률상의 장애는 물건 하자냐 권리 하자냐 그 얘기죠. 물건 하자예요. 자, 이렇게는 안 나와요. 자, 뭐냐면 이 법률상의 장애, 요거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건축을 목적으로 해서 토지를 샀는데 매도인은 건축허가 나온다고 뻥뻥 큰 소리 쳐가지고 건축허가 나올 줄 알고 샀는데 법률상 제한으로 인해서 건축허가 나오지 않았을 때 급할 내죠. 들어본 적 있죠? 자, 그런 것을 한마디로 법률상 장애라고 그래요. 그건 권리하자가 아니라 무슨 하자? 물건, 목적물의 하자에 해당되죠. 그래서 1번이 옳은 얘기가 됩니다. 자, 86번 환매 틀린 거. 자, 그냥 순서대로 들어갑니다. 환매권 행사하기 위해서는 환매 대금을 줘야 되는데 환매 대금은 얼마를 줘야 되느냐? 당사자 간에 특약이 없는 한 최초 썼던 매매 대금에다가 그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이죠. 됐고. 자, 환매권 행사에서 자, 이제 환매가 성립됐으면 그럼 이제 판 사람이 다시 샀으니까 매도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야 되겠죠? 그럼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환매권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니까 환매권 행사 기간과는 별도로 환매권 행사한 때부터 자, 이거 물청이에요, 채청이에요? 채청이니까 몇 년? 10년 소멸시효가 진행되겠죠. 자, 부동산 환매 기간 5년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는데 자, 5년 미만으로 정했어요. 다시 연장할 수 없죠. 한번 정했으면. 4번 우리 시험에도 몇 번 나왔던 판례인데 자, 환매 특약은 등기하지 않아도 되죠. 다만 등기하지 않으면 환매권자가 그 환매권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죠. 그래서 매매 등기, 즉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환매 특약 등기가 됐으면 자, 그럼 환매권자는 이 환매 특약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 문제는 아직 환매권을 행사하기 전에 그 부동산 매수인은 그로부터 다시 매수한 제3자에 대해서 환매 특약 등기됐다는 사실을 들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거절할 수 있냐 그 얘기인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물론 이제 이해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뭔 소리야 도대체 이게 이거. 환매 그냥 말로 일단 설명할게요. 환매 특약 등기 말로 설명하면 또 이중으로 하니까 자, 빨리 갑과 을 매매 계약과 동시에 뭘 했어요? 환매 특약을 했죠. 그럼 얘는 환매권을 취득은 했는데 환매권은 물건이 아니다 보니까 얘 외에는 다른 사람한테는 대항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환매특약 등기, 즉 환매권 등기가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등기부에는 갑에서 을로 무슨 등기가 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면서 밑에 환매특약 등기가 된다는 얘기죠. 환매권 즉 갑으로 부기 등을 한다고 그랬죠. 자, 이런 상태에서 소유자는 누구예요? 을이죠. 근데 환매특약 등기가 된 상태에서 소유권 취득했다고. 환매특약 등기는 소유권 처분하지 말라는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럼 이런 상태에서도 을은 지가 소유자니까 자, 병한테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이 얘기야. 그럼 이 매수인이 을인데 매수인은 그로부터 다시 매수한 제3자 병에 대해서 그럼 병은 을한테 샀으니까 빨리 이전 등기 해달라 이렇게 청구하니까 이 매수인이 야, 환매특약 등기가 있으니까 너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못 해주겠다. 돼요? 안 되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 됐어요. 자, 5번을 읽어보시고 4번이 틀렸습니다. 87번 임대차 얘기인데 가볍게 들어가죠. 차임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자, 차임이나 보증금을 지급했다는 것은 누가 증명해야 되냐면 준 사람이 증명해야 되죠. 누구? 임차인. 민법상 임대차는 기간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사자 지들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어. 그러면 영구적인 임대차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임대차는 처분행위예요, 의무부담행위예요? 의무부담행위니까 꼭 임대인에게 임대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처분권이 있을 이유는 없죠. 4번이 틀렸지. 자, 5번은 최근에 판례인데 그러면 임대차는 임차인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가 차임 지급 의무죠. 그럼 이 차임 지급 의무는 임대 목적물을 인도받지 못했더라도 차임 지급 의무가 발생하냐 안 하냐 그 문제예요. 발생합니다. 즉 차임 지급 의무는 임대차 계약이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요. 차임 지급 의무는 발생이 되는 거예요. 계약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자, 9월 1일 날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자, 임대차의 존속 기간이 10월 1일부터다. 자, 그러면 이 임차인의 차임 지급 의무는 언제부터는? 10월 1일부터는 지가 그 목적물을 인도받았던 쓰든 안 쓰든 상관없이 차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만 이때 임대인이 목적물을 인도를 못 해줬다면 자, 인도를 못 해줬다 하더라도 10월 1일부터는 차임 지급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발생됐죠. 발생됐지만 임대인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목적물 인도를 안 해줬으니까 그만큼 나도 차임을 거절할 수 있을 뿐이지 차임 지급 의무 자체가 발생되지 않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최근에 팔리니까 잡아두시고. 자, 88번 임차인의 권리 옳은 거. 1번 임차권은 채권으로 대항력이 있다 없다? 없죠. 없지만 우리 민법상 부동산에 대한 임차권은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등기 청구해서 등기를 해준다면 그때부터 대항력이 발생되죠. 근데 임대인은 잘 등기를 해줄까 안 해줄까? 안 해주니까 또 하나의 조문 토지임대차 같은 경우는 굳이 토지등급에 토지임대차를 등기하지 않더라도 토지를 빌린 사람이 이 토지 위에 자기 건물을 적겠죠. 그 건물을 보존 등기하면 토지임대차는 제3자의 효력이 생기죠. 이거 옳은 얘기죠. 자, 2번은 건물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청권인데 자, 부속물 매수청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은 임대차 종료 전이 아니라 종료 시죠. 종료 후. 틀렸고. 3번. 부속물 매수청권 대상이 되는 것은 자, 건물의 구성 부분이 되는 거예요? 구성 부분이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어야 되지. 구성 부분으로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것은 부합물이 돼버린 거죠. 틀렸고. 토지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자, 계약갱신 청구 없이도 그 건물 매수 청구, 즉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순서가 뭐부터 먼저 하고요? 갱신 청구 먼저 하고 거절당했을 때 매수 청구 들어가는 거죠. 자, 5번은 이제 지상물 매수청권에 대한 거로서 다 작년에 나왔던 건데 지상물 매수청권의 상대방은
토지 소유자인 임대인이어야죠. 임대인이라도 토지 뭐 해야 돼요? 소유자여야 돼. 그러면 토지 소유자 아닌 제3자가 토지를 임대했으면 얘는 임대인이지만 토지 소유자가 아니죠. 그럼 얘는 지상문 매수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들어가야지. 1번이 옳은 얘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9번은 넘어가서요.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돼. 동의를 얻지 않은 거하고 동의 받은 것을 좀 나눠서 정리해 줘야 되는데 이건 나중에 통용이나 이런 걸 때 설명드릴 거예요. 자, 90번부터는 이제 민사특별법 얘기입니다. 자, 주택임대차에 대한 얘기네요. 틀린 거. 자,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는 임차주택의 양수인, 즉 이 사람이 이제 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는데, 자, 이 사람이 되려면은 주택에 대한 거 해야 되니까 대지만 경락받은 사람은 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라고 할 수 없죠. 또 하나 누구 있어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볼 수, 양수인이라고 볼 수 없는 사람. 주택의 양도담보권자죠. 그러니까 이 사람 명의로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긴 됐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지만 이 사람은 그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야, 안 한 사람이에요? 못한 사람이지.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으니까 얘도 역시 마찬가지. 양수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럼 지문은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데 물론 우리 시험에도 나왔지만 그럼 이런 경우에는 그 전에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한다, 면하지 못한다? 면하지 못한단 말이지. 그렇죠. 자, 2번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됐다면, 자, 이제 임대인의 지위는 가압류 입장에서는 임대차에서는 임대인이지만 가압류에서는 제3채무자지위를 함께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주택이 양도됐으면 양수인은 그 전에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해야 되니까 채권 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도 승계해야 되겠죠. 자, 주택의 공동 임차인 중, 자, 하나의 주택의 을과 병이 공동으로 임대차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1억, 얘는 1억에서 전체 2억으로 보증금 내가지고 들어왔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만 대항력을 갖췄어요. 을만 전입신고를 했다는 얘기예요. 자, 병은 전입신고 안 했어요. 이런 상태에서 그 주택이 넘어갔다, 다른 사람한테. 자, 이럴 때, 자, 이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보증금 반환 의무는 대항력을 갖춘 사람의 보증금에 대해서만 넘어오느냐, 그 보증금 전액이 다 넘어오느냐, 이 문제죠. 자, 전부 그 대항력권 갖춘 사람 것만. 전부. 오케이, 됐고. 이것도 주의해서 보시고.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기 위해서, 자, 대항력권과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갖춰야 되는데, 자, 이거 외에 임차 보증까지 다 줘야 돼요? 아니지. 두 가지만 갖추면 되죠. 4번 틀렸고. 자, 5번은 경매 절차에서의 대항력인데, 자, 대항력권을 갖춘 주택 임차인이 얘가 1번 순위죠. 저당권 설정이 2번 순위고, 얘가 다시 뭘 했어요? 전세권 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전세권자와 임차인은 같은 사람이란 얘기죠? 그러면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임차권과 전세권은 같은 거, 다른 거? 다른 거. 그럼 이 사람은 지금 무기를 몇 개 가지고 있는 거예요? 2개. 자, 저당권 경매가 들어갔어요. 그럼 이것은 저당권 후에 들어왔으니까 없어지겠죠? 하지만 임차인은 대항력권을 갖춰서 저당권보다 선순위니까, 자, 임차권은 여전히 존속하겠죠. 됐죠? 네. 자, 그래서 4번이 됩니다. 91번. 을은 갑소유 액수택에 대해서 보증금 1억 6천만 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고 갑과 체결한 즉시 대항력권을 갖추고 확정일자 받아서 현재 거주하고 있어요. 옳은 것은, 자, 1번 갑이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부터 1년 전까지 기간에 을에 대해서 별도 의사 표시하는 경우 묵시행신. 묵시행신하려면 만료 1개월이 아니라 2개월이 되겠죠. 2번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약정했습니다. 자, 최단 기간이 몇 년인데? 2년인데 1년으로 약정했으면 갑은 그랬어요. 갑은 임대인이죠.
자, 갑은 그 기간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고 누가? 임차인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가 있죠. 자, 3번 을이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느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느냐 그건데 을이 대항 요건을 갖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게 문제가 되죠. 사실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그렇죠. 최선순위 담보물건 저당권이 설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일에 오래전에 근저당권 설정됐는데 현재 소액으로 들어갔다. 현재 소액 임차인이 되려면 얼마 이하면 돼요? 1억 6,500 이하면 되죠. 근데 만일에 그 근저당권이 2010년 이럴 때 설정된 거다. 그러면 그때를 기준으로 봐야 되니까. 그러면 지금은 1억 6,500 이하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소액 임차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경매 들어가게 되면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금 그걸 최선순위 저당권 설정 시점이 아니라 계약 체결 시점으로 바꾸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걸 질문을 낸 것 같아요. 어쨌든 대항 요건 갖춘 시점이 아니다. 됐어요. 지금은 시점? 최선순위 근저당권 설정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4번 을은 임대차가 종료하기 전에도 임차권 등명령. 자, 임차권 등명 신청하려면 종료 후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 하는 거죠. 틀렸고요. 5번 임대차 종료 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을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확정 판결에 의해서 임차주택 경매를 신청합니다. 자, 임차인이 스스로 주택의 경매를 신청할 경우에는 자, 반대 의무, 즉 여기서는 그 주택을 명도 반환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반대 의무 이행 제공의 집행 개시 요건은 아니죠. 즉 그 주택에서 계속 살면서 경매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옳은 것은 5번인데 이 5번과 비교하는 게 자, 다만 임차인이 경매 대금에서 우선 변제 받으려면 그 주택을 명도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매수인한테, 즉 낙찰자한테 인도를 해줘야 되겠죠. 주택을 인도해줘야 돼요. 비워줘야 돼. 이제 다 끝났으니까. 자, 92번. 오늘 각오하고 오셨죠? 예. 근데 한 8문제 남았으니까. 예. 주택임대차법상 갱신요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그랬어요. 갱신요건. 자, 1번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이후에 임차주택을 양수한 자도 그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사유를 들어서 한 번 갱신 요구한 임차인에 대해서 다시 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자, 이 판례도 좀 잘 조심해서 보시는데 한 2년 전에 판례인가 그렇죠. 을이 임대차 만료 6월부터 2월 사이에 한 6월 이쯤에서 갱신 청구를 한 거예요. 갱신 요구를. 문제 없죠? 거절 사유가 없어서 거절하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이 시점에서 아직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이 주택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간 거예요. 얘가 이 아파트를 샀다고. 근데 얘가 이 아파트, 이 주택을 취득한 이유가 자기가 실제 거주하려고 샀어요. 그래서 얘가 새로운 양수인이 이 임차인 보고 야, 나 실거주할 테니까 너 나가라. 이렇게 들은 거지. 그러니까 임차인이 나가겠어요? 안 나갔겠어요? 안 나가서 야 무슨 소리야. 네가 주택 취득하기 전에 나는 그 전에 주택 소유자인 임대인한테 계약갱신 요구를 해서 얘가 거절 못했어. 그러니까 이건 갱신된 거니까 나 안 나갈 거야. 둘이 싸운 거죠. 누가 이겼다고? 얘가 이긴 거죠. 자, 이유는 그 이유도 이제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게 질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계약갱신 요구를 한 번 했다 하더라도 갱신 요구 기간인 6월부터 2월 사이에는 새로운 거절 사유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임대인은
최초 임대인뿐만 아니라 그 주택을 양수한 사람도 임대인에 포함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사이에 실거주 목적이라는 새로운 사유가 발생됐고, 얘도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거절할 수 있다. 오케이, 됐고. 자, 실거주 여부에 대한 증명은 누가 해야 된다고요? 임차인, 임대인? 임대인이죠. 그래서 2번 틀렸죠. 얘가 옳은 얘기고. 3번 갱신 요건 행사 후에 임차인의 계약 해지 통지가 갱신된 임대차 계약 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도달했다면 종전 임대차 계약 만료되고 3개월이 경과되면 해지 요력이 생긴다. 자, 요건 요 판례만 가지고 시험 문제를 냈죠. 35회 작년에. 자, 계약갱신 요건 행사는 언제 해야 돼요? 만료 전 6월부터 2월 사이에 해야죠. 그래서 했다고. 그래서 거절 사유가 없어서, 자, 계약 해지 통지가 갱신 요건 행사해서 거절 사유가 없어서 가지고 갱신이 됐어요. 근데 갱신은 새로 시작하는 시점은 종전의 기간이 뭐 된 후에, 만료된 후에 다시 2년이 갱신되는 거죠. 네. 근데 임차인이 요 시점에서 갱신 요구를 해가지고 갱신이 됐는데 아직 갱신된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자, 임차인이 뭘 해버렸어요? 해지 통지를 해버린 거지. 갱신 요구를 했다가 갱신됐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지를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한 요 시점에서, 요 시점 만료되기 전에 요 시점에서, 뭐 시간은 얘기하지 않겠어요. 해지 통지를 했을 때. 자, 그러면 원래 갱신 요구했으면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요. 그러면 그 해지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몇 개월이 지나면, 3개월이 지나면 그 해지 요력은 발생된다는 얘기인데, 여기는 아직 갱신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해지 통지를 해버렸죠. 자, 이러면 언제 이 기간이 만료된 것이냐 이 문제죠. 해지 통지가 도달된 후부터 3개월이요, 만료된 시점부터 3개월이요. 해지 통지, 이것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해지 통지가 임대인한테 도달된 후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요력이 발생되는 거지. 계약이 만료되고 3개월이 경과하면 해지 요력이 생기는 게 아니죠. 3번 틀렸고. 4번 임차인의 갱신 요건 행사로 연장된 기간 내에서는 양당사자는 해지 통지할 수 없다 그랬는데, 자, 임차인은 해지 통지할 수 있죠. 임대인은 할 수 없겠지. 자, 5번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 기간 포함해서 전체 임대차 기간 10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갱신 요건을, 계약 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는데, 어디선가 봤다, 이거 자체로는 틀린 집은 아니지만 봤다 해서 맞았다고 보시면 안 돼요. 이건 뭐 상가죠, 상가. 지금 주택임대차죠. 그럼 주택임대차는 몇 해? 한 번만 할 수 있지. 이건 상가임대차지. 주택임대차는 1회 한 한다 해야죠. 1번이 됩니다. 시간 없어 죽겠는데 무슨 사례 문제요. 갑의 저당권 등기가 된 을소유 X주택을 임차한 병은, 자, 병이 임차인이냐. 근데 갑에 뭐가 먼저 됐어요? 저당권 등기가 선이죠. 자, 2023년 10월 1일 X주택의 대항요건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았대요. 그 후 2024년 4월 10일 정은 을에 대한 1억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또 X주택의 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대요. 자, 그럼 순서 1번, 2번, 3번 저당권 됐죠? 네. 그리고 2025년 5월 16일 X주택에 대한 저당권 실행을 이유로, 자, 이제 얘가 경매 쳤다는 얘기죠. A한테 매각이 됐대. 자,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A 낙찰자야.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봐요. 승계를 못해요? 승계하지 않죠. 왜? 선순위 뭐가 있으니까, 저당권이 있으니까. 아무리 대항요건 갖췄다 하더라도 틀렸고. 2번 경매로 인해서 병의 임차권은 소멸하기 때문에 병은 A에게 주택을 인도해야 된다. 맞는 얘기죠? 네. 3번 병은 갑의 우선에서 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갑이 선순위권자인데 얘한테는 안 되지. 누구보다는 먼저 받아야 돼? 정보다는 먼저 배당받겠죠. 순서가 있으니까. 됐죠? 네. 자,
그래서 틀렸고. 4번 병이 배당을 요구했으나 보증금 일부를 배당받지 못했다면 나머지 잔액을 가지고 경락인 A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대항하려면 선수의 저당권이 없어야지. 대항할 수 없죠. 얼마를 받았든 나가야 되지. 5번 병이 적법하게 배당 요구를 했다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이 병에 적법한 배당 요구가 없어서 정에게 배당됐대요. 그럼 후순위권자에게 배당된 거죠. 병이 뭘 하지 않아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서. 그래서 저 병한테 갈게 정한테 배당됐다는 얘기죠. 나중에 병이 나타나서 정한테 야 내가 그 금액만큼 먼저 받아야 되는데 너한테 배당됐으니까 내놔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가 알아서 해야지. 자,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이 되겠네요. 자, 94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틀린 것. 임대차 기간 중 어느 때라도 차임이 3기분에 달하도록 연체됐으면 계약갱신 요구 거절 사유 되죠? 네. 2번 임대인이 묵시경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 기간 만료일부터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의사표시를 해야 되지만 임차인에 대해서는 묵시적 갱신 요건이 없으니까 이것도 작년에 나왔던 판례죠. 계약기간 만료 전까지 계약갱신 거절 통지를 했으면 묵시적 갱신은 인정되지 않죠. 3번 임대차가 종료됐지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상가 건물을 계속 사용 수익한 경우 이것도 작년에 나왔던 판례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그 시가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냐 없냐 그 문제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작년에 굉장히 문제가 됐던 그런 적이 있는데 이게 민법이라면 이게 맞아요. 민법이라면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 안 내줬으면 동시행 항변권이 있으니까 그 건물을 계속 반환하지 않아도 되죠. 근데 반환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용 수익했다면 그만큼 뭐가 있으니까 부당이득이 있으니까 부당이득 반환을 해줘야 돼요. 민법이라면 이게 맞아. 근데 주택임대차나 상가임대차는 임대차가 종료됐다 하더라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그 임대차는 종료된 것으로 본다, 계속된 것으로 본다. 계속된 것으로 보니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뭐를 차임을 청구하는 거예요. 차임 자체를. 무슨 얘기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없다. 옳은 얘기예요. 4번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을 초과해서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도 당연히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를 부담하겠죠. 옳은 얘기고. 5번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상가 건물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해서 새로 들어올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거절할 수 있죠. 자, 그러려면 그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기간이 몇 년이 돼야 돼요? 1년 6개월인데 문제는 그 상가 건물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간 상태에서는 그 1년 6개월이라는 기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 그 얘기죠. 자, 전 임대인에 대해서만 1년 6개월이다. 양수인 것까지 합해서 1년 6개월이면 된다. 합해서요. 그렇죠. 합산해서 1년 6개월이 되면 임차인의 손해배상 책임질 이유가 없죠. 이것은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니까 5번이 틀린 얘기가 돼요. 자, 그 다음에 95번 문제 집합건물법 틀린 것. 구분 소유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대장에 등록하거나 등기를 할 필요는 없어요. 맞았고, 구분 소유자 중 일부가 공용 부분을 정당한 건 없이 점유 사용하고 있네. 잘못된 거죠. 자, 그러면 다른 구분 소유자는 이 점유 사용하고 있는 구분 소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부당이득은 성립하겠지. 이것도 우리 시험에 나왔고 다 했던 건데 제가 그래가지고 복도식 예를 들었잖아요. 복도식 아파트나 상가에 있는데 이 복도는
자기 문 앞에 있는 거라고 해서 자기 거예요? 공용 부분인데 복도식 아파트나 상가 같은 경우 맨 마지막에 사는 사람이 여기를 쳐가지고 이 부분을 자기 물건 쌓아놓고 여기서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이 점유 사용은 잘못된 거죠? 그럼 다른 구분 소유자는 이 부분에 인도 청구할 수는 없지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부당이득은 성립이 된다는 얘기지. 틀렸나요? 그렇죠. 3번 관리단 집회 결의나 다른 구분 소유자의 동의 없이 구분 소유자 1인이 자 여기도 나왔죠. 구분 소유자 1인이 또 공용보험을 독점적으로 뭐하고 있어? 점 사용하고 있어. 그럼 다른 구분 소유자는 인도 청구할 수는 없다. 그래. 하지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는 있다. 그래서 부당이득은 성립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됐죠? 네. 자,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사용하는데 지분 비율로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고요.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것은 원조로 얼마 이상? 3분의 2 이상인데 대지 사용권 및 그 다음에 그 구분 소유권, 즉 권리 변동을 일으키는 공용부분 변경은 자, 이건 좀 중요하니까 3분의 2 이상이 아니라 5분의 4 이상. 자, 그래서 2번이 틀린 얘기가 되고요. 96번. 자, 또 틀린 것 그랬는데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어야 임시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것도 뭐 최근에 나온 판례긴 한데 임시관리인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럼 임시관리인은 어느 때 선임하느냐? 정식관리인이 없을 때 선임하는 거예요. 정식관리인이 없으면 선임하는 거지 정식관리인이 없어서 손해 생길 염려가 있어야지만 선임되는 것은 아니에요. 손해 생길 염려가 있냐 없냐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 그때 임시관리인은 선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냐 없냐는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임시관리인을 선임하는 요건은 아니에요. 1번 틀렸죠. 자, 2번 공용부분에 관한 물건의 득실 변경은 즉 아파트의 계단 복도에 대해서 등기합니까? 등기를 하지 않죠.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에서 자 연체료는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고요. 자, 관리인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공유자인 구분 소유자는 공용부분에 대한 보존 행위니까 각자 할 수가 있고요. 전유 부분이 양도된 경우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자는 최초 분양받은 사람이 아니라 현재 소유자가 당연히 담보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1번이 돼요. 자, 97번 가담법 옳은 것은 그랬네요. 자, 그대로 그냥 문제 풀면서 들어가겠습니다. 가담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차용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가등기나 소유권 이전을 했을 때지 공사대금이나 매매대금을 담보하기 위해서 가등기 했을 때는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죠. 이거 뭐 기본적으로 자주 나오니까 정리하시고. 자,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를 청구한다는 얘기 나오면 두 군데를 체크하시라고 했어요. 일단 시점은 청산기간 내에 한해서, 두 번째는 자기 피담보 채권 변제기 도래하기 전이라도 할 수 있다. 오케이. 다 맞으니까 2번이 옳은 얘기가 되죠. 자, 담보 목적물에 대한 사용 수익권은 당연히 담보로 제공했으니까 채무자가 사용 수익을 해야 되겠죠. 부동산 소유자가. 자, 근데 이 청산금이 있더라도 지급 없이 청산기간이 지나면 채권자한테 넘어간다고 얘기인데, 채권자한테 넘어간 시점은 청산기간이 지나면 즉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청산 절차가 다 종료가 돼야 되니까 종료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청산금을 지급해야지. 그래서 청산금을 지급한 시점에서 채권자한테 그 담보 목적물의 사용 수익권이 넘어가는 거죠. 틀렸고. 자, 4번은
가등기 담보에서 경매 나왔다 그러면은 이 담보 가등기는 뭘로 보라고 그랬어요? 저당권처럼 보라고 그랬죠. 그럼 당연히 저당권은 경매 절차에서 살아남는다, 소멸된다. 소멸된다. 소멸하지 않는다. 틀렸죠. 소멸돼야지. 자,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지급할 청산금은 자, 어떻게 계산하느냐? 일단 지가 가져갈 목적물의 가액에서 공제를 하는데 지가 받을 피담보 채권액이 있겠죠? 플러스 그 부동산에 설정된 모든 담보물건의 피담보 채권액을 공제하는 게 아니라 자기보다 뭐 선순위 거죠. 자, 가등기보다 선순위는 자기가 인수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후순위 권리자의 채권액을 고려할 이유는 없죠. 청산금은 목적물 가액에서 자기가 받을 돈 못 받았으니까 공제하고 자기가 인수할 선순위 채권액만 고려해서 공제를 하면 되죠. 그래서 2번 요런 얘기가 돼요. 자, 98번. 자, 가등기 담보권 실행이죠. 자, 가등기 담보권 실행하는 방법은 몇 가지 있어요? 2가지가 있죠. 가등기 담보권자가 경매 들어갈 수 있죠. 경매 신청했으면 그냥 저당권자하고 똑같이 순서대로 배당받으면 돼요.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또 그 부동산 권리를 취득할 수가 있죠. 그래서 권리 취득에 대한 청산을 할 수가 실행을 할 수가 있죠. 둘 중에 하나 가등기 담보권자가 선택하면 되는데, 자, 옳은 것은 그랬어요. 가등기가 있는데 이게 담보 가등기인지 청권 보전 가등기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등기부상 표시만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 의사나 거래 실질에 따라서 판단해 줘야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판단해 줘야 돼요. 2번, 가등기 담보권자의 청산금 지급 채무는 가등기 담보권 설정자의 소유권 이전 및 인도 채무보다 먼저 예정된다 그랬는데, 청산금 주는 거하고 그 채무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는 것은 무슨 관계? 동시행 관계죠. 먼저 해야 될 게 아니지. 3번, 목적 부동산 평가액이 채권액에 미달해서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됩니다. 그렇더라도 통지를 해야지. 틀렸고. 4번, 담보가등기 마친 부동산에 대해서 또 강제 경매가 개시됐습니다. 그럼 이 담보가등기는 뭐처럼 보라고요? 저당권. 그럼 저당권자로서 배당에 참가해야 되는데, 그럼 배당 순서는 등기 마친 때를 기준으로 해서 순위가 결정돼야 되겠죠. 4번이 옳은 얘기가 되겠죠. 자, 채권자가 평가한 청산금 액수가 정당하게 평가한 객관적 청산금 액수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자, 담보권 실행 통지로서 효력이 있지. 아무 관계가 없죠. 되셨고. 자, 이제 99번. 다 왔어. 2025년 5월경에 갑은 병소유 X부동산을 매수하면서 A인인 을과 명의신탁 약정에 기초해서 병으로부터 을 앞으로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자, 명의신탁 나왔고 갑을병이 나왔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 삼자간 계약, 삼자간이 되죠. 그것부터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지. 그럼 삼자간 명의신탁, 등기 명의신탁은, 자, 그냥 여기다 그릴게요. 지금 그대로 들어가시면 돼요. 갑이 병에 X부동산을 사고, 그럼 샀으면 자기 명의로 등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 명의로 등기하기가 좀 골치 아플 게 있으니까 을과 A인인 을과 뭐해서 명의 신탁을 맺고, 자, 병 보고 부탁해서 을 명의로 등기를 했다는 얘기죠. 자, 그럼 병은 당연히 둘 사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겠죠. 그럼 갑과 병 사이 매매 계약은 유효 무효? 유효. 갑과 을 사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 그냥 따지면 돼요. 병과 을 사이는 등기는 했는데 등기할 원인 관계인 계약 같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이 등기도 무효. 그럼 등기는 을 명의로 돼 있지만 소유자는 누구? 왜 그래요? 병이지. 왜 갑이라고 그래? 갑은 사기만 왔다니까. 조금만 방심하면 이렇게 들어가니 참 믿을 수가 없다. 얘가 소유자지. 그럼 이 그림을 가지고 그대로 들어가면 돼요. 자, 그럼 누구누구 사이 그랬나요? 갑을 사이 명의신탁 약정하고 그에 따른 을명의 등기는 뭐다? 무효다. 오케이.
갑과 을이 이후 혼인을 했는데 조세프탈 등 같은 법령상 회피할 목적이 없다. 자, 그러면 지금은 애인이니까 이 명시탁이 무효지만 둘이 혼인했으니까 법률상 배우자가 된 거죠. 그럼 언제부터? 혼인한 때부터는 명시탁이 유효하게 되겠죠. 3번, 을이 X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했다 하더라도, 자, 을은 지 거예요? 아니에요? 아닌데 정한테 팔아넘겼다. 자, 정은 선악 상관없이 소유권 취득하죠? 자, 이랬을 때가 이제 문제가 돼요. 원래 이런 일이 없었다면 갑은 을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이니 뭐니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다만 병을 뭐해서 대위에서 마수 청구 들어갈 수 있는데 요 놈이 정한테 처분하는 바람에 갑이 이제 소유권 취득할 수가 없게 됐죠. 그렇다면 이제 갑은 을한테 그럼 부동산은 취득할 수 없으니까 네가 매매계약에서 받은 매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병 판 사람은 그럼 손해가 있냐 그 얘기예요. 손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어차피 예로부터 대금 받았을 테니까.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갈 거니까. 자, 그래서 병이 을의 처분행위로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을은 누구에 대해서는 갑에 대해서는 매각 대금을 부당이득으로 해서 반환을 해줘야 되겠죠. 갑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해줘야 돼요. 되셨죠? 4번, 갑은 병에 대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병을 뭐해서 대에서 의명의 등기 마수 청구할 수 있다. 자, 5번, 을로부터 X부동산 매수한 정이 을의 갑에 대한 배임 행위에 뭐했어? 그럼 끝났죠. 그럼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되죠? 5번이 틀린 얘기가 되죠. 자, 마지막 2025년 5월 신탁자 갑과 그 친구인 수탁자 을이 X부동산에 대해서 명시탁 약정을 한 후 을이 직접 계약 당사자가 돼서 병으로부터 X부동산을 매수해서 소유권 이전을 받을 때요. 계약까지 부탁했으니까 계약 명시탁이죠. 자, 갑이 병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싶은데 자기를 드러내고 싶지 않아 을한테 명의신탁을 하고 여기는 안 나왔지만 이제 매수 자금까지 대줬겠지. 그리고 직접 을이 매매 계약을 해서 이렇게 등기를 한 거죠. 자, 이때는 병이 선이냐 악이냐를 따져야 되겠죠. 네. 옳은 걸 모두 고른 것 그랬어요. 병이 갑을 사이 명시탁 사실을 몰랐어. 자, 선이래요. 그럼 이 매매 계약은 뭐고? 유효가 되고 따라서 소유권은 누가? 을이 취득하겠죠. 을은 소유권 취득한다. 오케이. 병이 갑을 사이 명시탁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는 어느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계약 체결시. 오케이, 맞았고. 그리고 을이 X의 소유자가 된 경우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액을 갑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줘야 되겠죠. 리얼범, 병이 갑을 사이 명시탁 사실을 안 경우에도 을이 그 사정을 모르는 정에게 X를 매도해서 소유권 이전을 마쳤다면 정은 선악 상관없이 X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럼 다 맞았네. 5번이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하나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만일에 병이 악이라면 이 매매 계약은 무효니까 을은 등기됐다 하더라도 소유권 취득 못하죠. 자, 병이 소유자인데 만일에 이게 경매로 이런 일을 했다 그러면 이때는 병이 악이라 하더라도 을이 그대로 소유권 취득한다는 거. 그건 하나 기억을 하세요. 자, 경매가 나오면 계약 명의신탁이고 그때는 부동산 소유자인 병이 선악 상관없이 무조건 을 수탁자가 소유권 취득한다는 거. 나머지는 이제 매매하고 똑같이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 100문제를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훑어보셨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뭐 정리가 되셨는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거 끝나고 이제 동영 들어가죠. 아마 동영은 뭐 우리가 이제 일주 조금 늦게 들어가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먼저 좀 받으세요, 문제를. 그래서 먼저 풀어보시고 그 동영에 해당되는 것을 저하고 같이 하나하나씩 정리하는 그런 식으로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고생 많으셨고 오늘 다음 주에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예.